자, 계속해서 법률행위 종류 보겠습니다. 우리 3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의사표시의 수 및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단독행위도 있어. 계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근데 단독행위는 이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제 상대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아주 유명한 거 한번 보자면 취소, 해제 같은 것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건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도인 갑과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사는 사람 매수인, 매수인 을 간에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만약에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했어.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또는 이 계약을 착오로 잘못 맺었을 때, 또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을 때,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을 때, 강박은 뒤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은 일단 이 계약이 유효해요. 일단 유효인데 이렇게 취소를 일방적으로 했더니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 이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이 일단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취소는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무효로 바뀐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 취소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취소권을 갖고 있다면 을이 갑에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대표적인 게 유언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언을 자녀들 다 모아놓고 엄마한테 효도해라,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유언이 아니고,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놨어요. 법정상으로 정해놨다. 이제 그걸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X는 큰 애 너 같고 Y는 작은 애 같고, 이런 것들 이제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는데 그 유언을 자녀들 앞에서 말로 하는 게 유언이 아니고요. 유언은 유언장에 쓰는 거예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사실은 보통은 자녀들이 알지 못해. 그 내용을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걸 개봉해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놨네. 그래서 X는 큰 애가 같고 Y는 작은 애가 같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취소 같은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한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단독행위인 것들을 또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암기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건 또 나중에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 계약 있는데 계약은 뭐 특별한 게 없죠. 그냥 다 계약이다. 근데 넓은 의미의 계약은 합의하는 게 다 계약이에요.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다 뭐라고요? 합의하는 거. 그래서 뭐 가족법상의 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혼인도 계약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합동행위 뭐 요거는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단법인 설립하는 행위가 합동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합동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런 게 합동행위니?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요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데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 보겠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X를 팔고 매매 그리고 돈을 뭐 100만 원 받기로 했어. 요게 대금이 되죠. 그걸 을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했더니 이제 보세요. 매수인은 X를 넘겨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은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채권행위다 이렇게 된다. 한편으로 그러면 이제 매도인 갑은 X를 넘겨줄 채무, 의무를 부담하겠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부담 행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넘겨주면 이때는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려. 등기까지 넘겨주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요. 이전이 된다. 그래서 요게 물권이 변동이 되죠. 물권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물권행위. 근데 이제 그걸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X를 처분해버린 거죠.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개념으로 준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있네요. 준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가 아니겠네요. 물권행위에 준하는 것을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행위에 준해서 처분돼 버린 거 이것을 준물권행위다. 물권행위 대표적인 예가 그러면 소유권 양도 한번 생각해 보죠. 소유권을 양도했어. 그랬더니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리고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처분이 됐죠. 이게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는 물권행위인데 근데 물권 이외의 권리를 처분해버리는 거 이것을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우리 채권양도 같은 게 그렇다. 채권양도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수업 듣는 여러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려요. 이런 걸 채권양도라고 한다고. 근데 합의로 넘길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A고 친구 B가 있는데 내가 친구 B한테 받을 10만 원 채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을 10만 원 꿔준 게 있어. 10만 원 채권이 있어. 그거를 내 친구 C한테 양도라는 거예요. 채권 양도. A와 C 간의 합의만으로 그렇게 채권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채권이 종국적으로 C한테 처분돼 버린 거죠. 그래서 물권행에 준해서 처분되는 것을 준물권행이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무부담행위 내지는 채권행위는 나중에 이행을 해주면 돼. 이행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한테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처분권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상인인데 마침 오늘 막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다 팔려버렸어요. 창고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주문이 들어오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주문 받아놓고 물건 빨리 떼와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팔아주면 되잖아요.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한테 처분권이 없어도 괜찮아. 내 거 아닌 것도 팔 수가 있는 거야. 내 창고에 있어야 내 거잖아요. 내 창고에 있지 않아. 내 거는 아니지. 빨리 주문 넣어서 받아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이런 걸 특히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한다. 타인 권리 매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유효야. 근데 문제는 이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처분권이 없었어. 그러면 무효가 돼버린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이게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봐보세요. 이 X가 갑소유가 아닌데 팔았어. 그러면 부동산일지라도 나중에 사서 넘겨주면 되죠. 이게 매매 계약 자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등기를 넘겨주는 건 결국 처분하는 것인데 만약에 자기 게 아니에요. 등기를 어떻게 넘겨줘요? 넘겨줄 수가 없죠. 근데 한편 만약에 그 등기부를 위조해서 어떤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내 거로 만든 뒤에 사실 산 적이 없어. 내 거로 만든 뒤에 만약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자기 게 아니죠. 그러면 물권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위조한다든지 해서 등기를 자기 거로 만든 뒤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효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채권행위가 있다. 일반 계약들이 다 채권행위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말하죠.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는 이미 이행이 된 거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 그래서 처분돼 버렸다 그래.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준물권행위는 요게 물권에 준해서 채권 양도 또 지식재산권의 양도 이런 것들이 준물권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물권 이외의 권리를 이 처분해 버리는 것,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을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앞서서 우리 처분권이 있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분류로서 요걸 좀 보고 갈 건데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다. 근데 요식행위는 이게 어떤 방식이 필요한 거야. 근데 불요식행위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이게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는 거죠. 앞서 우리 말씀드렸는데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계약서 없이도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하다. 근데 꼭 계약서가 어떤 방식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언 같은 경우는요. 유언의 방식이 딱 민법에서 5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방식대로 한 유언만 효력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러면 잠깐 옆길로 좀 빠져서 유언은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그 유언장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건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방식을 정해놓고 그 5가지 방식대로만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요식행위야. 좀 넓게 보면 이제 상법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수평 이런 것들도 그것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인데 그 양식대로 만들어야 돼. 양식대로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요식행위가 된다. 근데 우리 민법상 원칙은 뭐라고요? 불요식행위다.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생전행위, 사후행위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바로 가셔서 의사표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표시는 꼭 법률 행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요 파트도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의 해석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해석이라는 게 뭘까? 해석이라는 게 뭘까? 제가 많이 하는 건데 해석은 요게 해석이에요. 우리 영어 해석을 하죠. 계약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내용을 확정하는 거죠.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매도인 갑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X 매매에 관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이렇게 한 거야. 번지수로 312번지래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Y 이렇게 써버린 거야. 이랬을 때 이 계약은 X로 된 거예요? Y로 된 거예요? 분명히 계약서에는 Y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둘이 합의한 건 X래. 도대체 계약이 뭐로 된 거야? 그걸 확정하는 작업이 해석이다 이 말인 거죠. 정답은 알려드리고 갈게요. 우리 앞서 그랬죠. 계약은 뭐라고요? 합의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건 오탄한 거죠. 오타. 오탄한 것이기 때문에 오탄은 어떻게 하면 돼요? 화이트로 지고 다시 쓰면 되죠. 계약은 X로 된 거야. 네. 이런 걸 이제 해석 방법에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지금 요 내용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오표신부의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 오표시는 한마디로 오탄한 거야. 오타가 났어도 X로 계약 성립되는데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 이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된다는 것인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목적으로 바로 갑니다. 법률의 목적인데, 요거 다시 보고 가자면 이 얘기다. 앞서서 우리 보셨는데,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만약에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목이. 그래서 당사자. 근데 당사자, 이게 이제 효력이 생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거기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뭐 권리 능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의사 능력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죠.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 그 계약은 일단 유효인데 뭐가 생긴다? 취소권이 생긴다.
미성년자가 만약에 부모한테 말도 않고 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취소하게 되면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게 돼.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다시 매도인 갑은 10억을 목적으로, 매수인 을은 X를 목적으로, X 10억. 이게 계약의 내용이 되죠. 근데 이게 확정할 수 있어야 돼. 가능해야 돼. 적법해야 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요 얘기예요. 확정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근데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 반대말이 불능이에요. 불가능 이렇게 할 건데 법에서는 줄여서 불능이라고 부른다. 계약이 처음부터 불능이야. 그러면 무효가 돼버린다 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적법하지 않으면 불법, 법을 위반하면 위법 이렇게 되죠. 위법, 불법 이렇게 된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무효가 된다. 사회적 타당성 이런 게 있어야 돼. 네. 이래 놓고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원시적 불능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저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거예요. X라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전에 이미 불이 났어.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부른다. 원시적 불능. 근데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이게 무효가 돼버려. 이 말인 거야.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나중에 불능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걸 후발적 불능, 후에 불능이 발생했어. 이 말인 거죠. 근데 이거는 계약이 유효가 된다. 무효 아니야.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가능이냐 불능이냐 요건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능이냐 불능이냐. 예를 들면 이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X가 불타버렸어. 그러면 이건 뭐 불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을 사회관념에 의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사회관념에 의해서 정한다. 여기 소개해 놓은 예는 뭐냐면 한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문제인 거죠. 이거 판단하기 어려워. 그런데 저도 이제 교과서에서 이걸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큰 것도 못 찾아. 근데 뭐 100만 분의 1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근데 사회관념상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불능을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한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강행 규정이 있는데 이걸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뭐냐면 이게 법에 적합해야 돼. 법을 위반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냥 법은 다 법인 줄 알았더니 강행 규정도 있고 임의 규정도 있다네요.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임의 규정은 또 법규라고도 합니다. 강행법규, 임의법규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임의법규는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의자가 의자죠. 뜻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나중에 임대차 가서 공부하실 때 중요하게 공부할 건데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면요, 임대인에게 그 들어간 비용을 주인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 걸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우리 민법 제6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임의규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됩니다. 임의규정인데 그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적용을 하고 안 하고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주인이 야, 혹시 뭐 이런 데 돈 쓰더라도 나한테 청구하면 안 돼. 이렇게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적용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강행규정은 그런 거 없어. 강행돼야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을 말하는 거야. 강행규정. 강행규정을 위반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대표적인 거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서 원래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대리인이 돼서 그 부모가 대리하거나 아니면 부모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게임기를 사려고 한다. 그럴 때 애가 살 건데 그거를 부모 동의를 받고 지가 사거나 아니면 부모가 애를 대리해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애가 직접 산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고요.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가게 갔더니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너 엄마한테 말을 하고 왔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다 컸잖아. 지금 고등학생이 다 컸잖아. 너 남자잖아. 그러면서 야, 다음에 혹시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찾으러 오면 안 돼. 돈 찾으러 오면 취소하러 오면 안 돼. 우린 그거 동의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다고 이런 약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 동의 받고 하라고 해놨다고. 근데 그건 강행규정이야. 그러니까 당사자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정은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강행법규, 강행규정, 임의법규, 임의규정 같은 말이다. 그런데 참고로 요거 잠깐 한번 봐보면 우리 이제 법률 규정이 있는데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법규.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법률이라고도 불러. 또 나중에 법정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다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규정, 법규, 법정 다 같은 말이다.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다. 그런데 또 한편 강행규정 안에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선풍기 이렇게 써놨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우리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 근데 도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민법상 도박은 하면 안 돼 이런 법조문이 없어요. 또 한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부남인데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 국가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본처가 있으면 다른 여자는 첩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두 번째 사람, 첩이죠. 첩이 납치돼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남자랑 합의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인 거야. 합의가 곧 계약이라고. 그런 걸 부첩계약이라고 부른다. 부첩계약을 맺은 것이다. 근데 이런 부첩계약은 안 돼. 이런 법조문이
우리 민법에 없다는 거예요. 민법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가? 도박은 할 수 있는 건가? 도박 계약 같은 거 맺을 수 있는 건가? 민법 조문에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말 할까봐 우리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해서 선풍기라고 이렇게 부를 건데, 기타 사회 질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되는데 그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기준을 세워놨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해둔 것이다. 그 외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파트는 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자면 비진의 표시가 있다.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요거에 이제 이런 계약을 하는데 요게 우리 성립하려면 당목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당목이. 그 다음에 의의가 여기 있는 거죠. 의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의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의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한 의의사대로 표시를 해야지. 의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의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더라도 또 의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놨다. 하자가 있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해놨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의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비통착이 있다라고 한다.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가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라는 거야. 아닌을 비진의라고 한 거죠. 비진의 표시.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없는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집주인이 지금 세 든 사람이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은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에서 세는 2번 밀리면 우리 월세를 줄 때 같으면 2달 밀리면 주인이 내보낼 수가 있어요. 중간에 내보내는 걸 해지라고 한다. 해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즘 방도 많이 비고 그래서 그 사람 내보내면 곤란해요. 그 방이 언제 채워질지 몰라. 그래서 꼭 내보낼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좀 세게 말하면 밀린 월세를 빨리 줄 것 같아서 야 나가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봐보세요. 나가 할 의사는 없었죠. 근데 말은 해버렸네. 여기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근데 그걸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 그래서 표의자는 의사 표시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사 표시자를 표의자라고 한다. 알고 했어. 그런 걸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 그때 효력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근데 지가 일단 말했으니까 우리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있다가 있을 유자 써서 유효다 이런 뜻이에요. 유효가 된다. 그런데 그런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예로서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조차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회사에서 지금 뭐 좀 어렵대요. 중소기업에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직원들 모아놓고 야 사표 다 써.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예요.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쓰라 그러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쓰면 나만 찍힐 것 같아.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썼어. 그랬을 때 요거를 나중에 봤더니 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에 잘 비비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나랑 친한 몇 사람들은 사표를 수리해버렸네? 그러면서 나가래. 아, 난 나갈 뜻이 없는데, 네가 사표 썼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봐보죠. 나는 사직서를 낼 생각이 없었죠. 근데 내라 그래서 낸 거야. 표시는 했어. 근데 그거 알고 했잖아요. 비준이 표시가 맞네. 그런데 사장님이 뭐 한 거야? 그 경우는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가 시켰는데.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사직서 낸 게 무효니까 그냥 만약에 쫓아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위 표시라는 게 있는데, 허위 표시, 요거는 통정허위 표시라고도 많이 한다. 둘이 짜고 거짓 표시를 하는 거야. 네, 이런 것을 허위 표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뭐냐면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갑이 자기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막 강제 집행해 오려고 해요. 근데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거를 친구 을한테 판 것처럼 가장해서 가장매매라고 부르죠. 이렇게 등기를 해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예요. 더 자세한 이제 구조는 나중에 강의 때 들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가장매매는 매도인 입장에서 봐보세요. 진짜로 을한테 넘길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계약서를 썼으니까 표시는 했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근데 그거를 매도인이 다 갑이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을하고 짜고 했죠. 알고 짜고 한 것이다. 이걸 통정이라고 부른다. 통정은 뜻이 통해서. 그리고 가짜 표시를 한 거죠. 허위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을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통정허위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통정허위 표시가 들어가 있는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부른다. 일반화시키면 가장행위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일단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비진이 표시는 그걸 그냥 표의자가 알고 한 거예요. 알고.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그거를 알고 상대방과 짜고 한 거죠. 알짜 이렇게 말한다. 통정 알고 짜고. 그다음에 이제 착오가 있는데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이게 모르고 한 거죠. 착오 예를 한번 잠깐 설명드려 보면 이런 건데.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어느 가방 회사가 제가 이건 이제 뉴스에서 본 건데 가방을 팔려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올리면서 원래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한 건 540만 원이에요. 의사가 540만 원짜리였었는데 실수로 직원이 동그라미 하나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54만 원짜리가 돼버렸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수로 그렇게 한 거죠. 모르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가 된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피소권을 인정해 주는 게 맞겠죠. 이런 케이스에서 그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그 뒷얘기는 뭐 취재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고 어떻게 뒤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좀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서 뭔가 그 딜을 좀 했겠죠. 딜을 했을 텐데 그것까지는 뭐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착오 취소권 인정했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비통착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비통착이 있다. 그 외에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기 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 같은 경우는 사기를 쳐서 뭔가 계약을 했어. 사기를 쳐서 예를 들면 이제 노인네 분들 같은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의 최대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못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휠체어 이런 것들도 많이 타시죠. 근데 이 약 드시면 금방 일어서요. 이 약 드시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살 생각은 없었는데 그걸 사기를 당해서 사야지 하고 표시를 했죠. 그걸 만약에 50만 원짜리 약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50만 원에 사야지 의사결정하고 표시를 했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죠. 다만 그런 사기가 없었으면 계약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기를 당해서 이런 계약을 한 거지. 이런 게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옛날에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이제 도시에서 요즘은 뭐 서울 시내는 역세권 아닌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제 전철 다니는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직 우리한테 공개된 게 아닌데 비공개 정보인데 곧 발표할 거야 하면서 여기 전철역 들어온대. 전철역 지나간대. 최근 뉴스 같으면 뭐 GTX 지나간대.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빨리 계약을 한 거야. 사기를 당해서 한 거죠.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됐어요. 우리 노무사심에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원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진짜 백수호라는 약이 있는데 이 진짜 백수호는 정말 좋은 거래요. 근데 그게 진짜고 가짜가 잘 구별이 안 된대요. 근데 그 가짜를 이거 진짜 백수호야 하면서 팔았어. 근데 그걸 만약에 10만 원어치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백수호를 10만 원에 사야지 라고 의사결정하고 표시했잖아요. 일치하죠? 근데 그걸 사기를 안 당했으면 그런 결정을 안 했잖아요. 사기를 당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지.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참고로 강박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강박은 강한 압박 이런 거예요. 강한 압박. 강한 압박을 가하면 사람이 쫄죠. 사람 겁줘서 뭔가 하게 하는 거. 공포심을 생기게 해서 의사 표시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너 죽어. 빨리 사인해. 안 하면 안 좋을 줄 알아. 이렇게 겁주는 거죠. 이런 걸 강박이라고 한다. 협박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협박. 예, 그런 게 강박이다. 자, 이래 놓고 봐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허위 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 허위 표시는 가짜로 한 거니까 무효야. 네, 이렇게 되고 그 밑에 것들은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착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착각해서 잘못 쓴 거니까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동그라미를 빼버렸어. 근데 그 표시와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유효인 계약을 나중에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 나머지들은 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사기 강박 가셔서 보시면 사기 강박 여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이게 부당한 간섭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야 하는 것이 이 사기 강박이다. 사기치는 걸 특히 기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기망 속이는 거 속임수를 말한다. 그 다음에
강박이는데 강박은 겁주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이런 걸 강박이라고 한다. 근데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에 관해서 봐볼 필요가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보십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렇게 봐보자고요. 아까 임대인이 임차인 을한테 세가 2번 밀리면 해지, 여기서 그치고 나가 이런 뜻인데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편으로 보내죠. 이렇게 좀 법률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근데 그걸 일단 쓰는 거예요. 그런 걸 표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보내죠. 발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집에 배달이 돼요. 그게 도달. 그리고 이제 도달한 뒤에 그 내용을 읽어서 아는 거죠. 그런 걸 요지라고 한다. 이 지자가 알지자예요. 종료할 때 요자고요. 이 종료가 이제 두음법칙을 써서 요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한다. 이걸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다.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할 때도 있어. 예외적 발신주의를 취할 때도 있다. 이런 게 또 시험적으로 나오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도달은 배달이 된 거야. 배달됐다는 것은 내용을 알았다 이건 아니죠.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근데 어떨 때는 발신주의, 보낼 때 효력이, 바로 보낼 때 효력이 생기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문제이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일 때 문제이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만료된 때 그냥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다. 근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이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런 걸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신주의가 있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공시송달과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공시송달은 사실 민사소송법에 있는 제도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가 있대. 또 상대방이 누군지는 아는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 이럴 때는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을 해버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지금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죽었는데 걔네 가족이 누군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근데 걔한테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죽어버렸고 그 가족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공시송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친구가 나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런 게 공시송달 문제가 된다는 것인 거죠. 네, 여기까지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대리가 나와 있는데 이 대리가 또 매우 중요하기도 하니까 대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